사실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은 있겠죠. 네. 이번에 페드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이제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 이번 달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공식화죠. 정확하게 공식화입니다. 공식화. 근데 공식화하면서 바로 이제 시작을 좀 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시장의 평가예요. 네. 원래 보통 이제 공식화 발언이 나오고 이제 기간에 대한 모멘텀을 둬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원칙적으로는 이럽니다. 원칙적으로는. 자, 우리는 11월 FOMC 회의에서 11월 FOMC에서 우리는 어, 다다음 달부터 시작하겠다 하고서 기간에 모멘텀을 두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어떤 차별성이 있냐면은 음, 바로 이제 개시를 알릴 수 있는 상황 여건이 마련된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재료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달에 다 얘기를 한 상황이죠. 지난 FOMC 회의 때. 오히려 11월 FOMC 회의에서 공식화를 하고 연말이냐 내년 초 이 정도에 이제 개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달에 물가가 너무 치솟는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좀 네. 긴축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겠다라고서 재료를 이미 던지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구도는 공식화와 더불어서 바로 진행을 하겠다. 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FMC 뭐 간단하게 좀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테이퍼링이라는 말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뜻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채권 매입 축소죠. 채권 매입 축소.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채권 매입 축소. 그러면은 지금 그림에서 달러 찍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달러랑을 들 찍는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자, 지금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을 풀어낸 상황인데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중앙은행하고 이제 미국 정부에 대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어떻게 보면 발행하는 기관은 미국 정부가 해당이 되는 거고, 그죠? 중앙은행에서는 달러를 발행해서 그 달러로 채권을 사들이는 거죠. 이게 양적 완화예요. 그러니까 독립기관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페드를. 정부의 간섭을 받질 않아요. 그러면은 매월 이제 어떻게 보면은 1,200억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에 대한 돈을 푸는 거를 이제는 덜 사겠다. 근데 너무 빠르게 갑작스럽게 야, 나 다음 달부터 안 사. 이게 아니라 서서히 줄여갔다가 이제 안 사게 되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죠. 상황이. 그럼 결국은 무슨 뜻이냐? 달러에 대한 공급량 축소다. 시장에 대한.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냐? 너무 물가가 급등하고 있으니까. 자, 상대적으로 경제에서는 달러를 풀면 풀수록 재화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폐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자, 미국이 너무 방대한 양에 대한 돈을 풀다 보니까 너무 빠른 이제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빠른 출구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달러에 대한 축소를 통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지금 페드의 전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는 어떻게 보면은 올해 이제 2분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고 이번 달에 사실상 공식화만 하는 거죠.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예상 시나리오는 다음 달 5월까지죠. 다음 달 5월까지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상황이고 앵커님이 8개월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8개월가량 이제 테이퍼링이 예상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달 FMC 회의에서는 사실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하게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사들이는 채권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국채, MBS 채권, 그죠?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죠. 이거를 어떻게 규모를 줄여나가고 어떻게 언제까지 할 것이다 라고서 그냥 공식적인 발표만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얘기가 나오면 시장에 큰 변동 요인을 작용할 거예요. 당일 모멘텀에 대해서는 큰 변동 요인을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인 모멘텀에 대해서는 큰 변화값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왜냐?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가 갑작스럽게 돌출됐을 때는 시장의 큰 변동폭을 돌출시켜요.
근데 파월이 최근에 굉장히 민감했단 말이죠. 왜냐면은 과거 이제 2013년도에 그 테이퍼링 텐트럼이라고 해갖고 긴급 발작을 일으켰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래서 이번 테이퍼링에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거를 계속적으로 재료를 던지고 고지를 한 상황이고 누구나 알고 있어요. 누구나라는 표현을 할게요. 그게 지금 공식화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 대한 연출, 시장의 큰 변동성을 야기를 할까라는 질문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좀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 갑작스럽게 돌출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갑자기 오늘 파월이요. 갑자기 말을 바꿔요. 그죠? 만약 예상입니다. 가정이에요. 만약에 시장이 예상하는 건 누구나 테이퍼링에 대해서 공식화할 거야. 이렇게 알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야 이번 달도 아닌 것 같아. 6개월만 미루자. 이러면 난리 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아니잖아요. 통화 정책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럼 파월 진짜 바로 이제 의장 그만둬야 돼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겠죠. 뭘 얘기하겠어요?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화만 언급하고 물가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현재 시나리오는. 자, 그러면은 왼쪽 차트와 같이 앞으로 이제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과정인 거예요. 테이퍼링이라는 건. 이게 의학 용어에서도 써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줄여나가는 거죠. 예, 줄여나가는 거를 뜻하는 건데 이제 채권 매입을 매달 일정하게 지금 사들였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일정하게. 근데 서서히 줄여나가죠. 서서히. 그러다가 이제 채권 매입을 중단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달러를 앞으로 들찍어내겠다. 시장에 뿌리는 돈을 줄여나가겠다. 이게 긴축의 시작입니다. 긴축의 시작이에요. 추구 전략에 대한 시작이에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말을 아낄 거예요. 이건 얘기가 나올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말이 있죠. 이 이후에. 테이퍼링이 종료되면요. 원래 금리 인상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멘텀이 쉬었다가. 너무 당연한 시나리오예요. 기준금리 인상할까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테이퍼링 공식화 들어가면 끝나고 바로 들어가는 게 기준금리 인상이에요. 그때 시기만 논하겠죠. 한 차례 하나, 두 차례 하나. 근데 그게 시장의 큰 변동을 요인하지는 않아요. 원래 시장이 가장 증폭성이 강할 때가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화 발언,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 반영을 할 때가 시장의 변동 요인이 가장 커요.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슈는 이슈예요. 이번 달 FOMC가 1년 반 이상 했었던 어떤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스타트지만 이미 이거에 대한 시장 반영은 이번 달 3분기부터 정확하게 7월부터 반영이 계속 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던 거고 시장에 대한 반영 여부를 측정하기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예상은 하겠죠. 테이퍼링을 하고 뭐 시장에 대한 어떤 기간 설정이 들어가면 이때쯤 금리 인상할 수 있겠구나라고서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당연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예상하는 거는 사실 시장 변동 요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외신 기사에서 네. 나온 내용으로는 테이퍼링이 끝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금리 인상에 들어가는 것과는 별개다라는 것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게 파월 입장에서 그렇게 급할 필요 없어요. 그때 가서 얘기해도 되는 건데. 네. 그때 가서 어떤 재료를 던져도 되는 건데 지금 테이퍼링 공식화 하는 상황 내에서 금리까지 더불어 얘기를 하면요. 예. 이거는 일단 시장을 다독여야 되기 그죠.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말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음. 그런 말을. 근데 설령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예상되는 시나리오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내년도 중후반에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할 것이다. 예. 지금 물가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음. 그 횟수가 한 차례일 것이다 였다가 오늘 제가 본 기사에서 뭐 네 차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기사도 있던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저 현실적으로 내 차례는 좀 말이 안 되고 네. 뭐 이제 롱텀 이제 장기 모멘텀에 대해서는 내 차례가 나올 수 있죠. 워낙 이제 저금리다 보니까 네. 원래 금리라는 게 적정 금리가 2%에서 3%는 유지를 해야지 시장 경제가 안정화됐다라고 판단하는 구간에 들어가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얘기가 왜 계속 나오냐. 이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왜 이런 예. 얘기가 급하게 좀 나오냐. 왜 이렇게 네. 빠르게 좀 진행을 하냐. 음.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물가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저 화면을 좀 인플레이션이죠.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 상승 요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어떻게 보면 이 물가에 대한 요인인데 네. 제가 2.7%까지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BI 지수를 근데 너무 빠른 물가가 올라버리면은 이거는 미국 내에서 경제 여건도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걸 해소할 방법은요. 결국에는 달러를 빨리 줄여버리는 달러를 줄이면서 달러에 대한 시장 공급을 축소시키는 빨리 금리 인상 계획으로 넘어가야지 이제 물가 안정화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FOMC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조 변화도 있을까요? 최근에 사실 이제 기조 변화가 물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원래 파월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던 게 물가는 안전할 것이야. 그다음에 안정화 들어갈 것이야 해서 지금은 걱정 단계에 들어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각하는 게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빠른 대처가 있지 않을까라고서 예상을 하지만 파월이 생각보다 말을 엄청 아낍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관련해 갖고는 좀 내뱉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는 공식화만 하고 이제 일정을 짤 거예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준금리에 대한 가능성을 내다 비출 거기 때문에 네.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금리 인상을 내년에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왜냐? 물가 때문에. 물가 때문에. 물가 그럼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조 변화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물가는 압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물가는. 그 언제부터 낮아질 거는 예상을 하냐면 올해 내년 상반기 때부터 낮아질 거라고 시장에서 관측을 하는 게 어쨌든 지금 제가 전 화면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네. 이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네. 차트를. 테이퍼링을 공식화를 딱 하고 게시를 했을 때 달러 공급량을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줄여나가는 거지. 어쨌든 달러 공급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달러 공급은. 네. 그러면은 물가가 갑작스럽게 팍 하고 꺾이는 현상 자체는 당분간은 올해까지는 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 때 이제 조금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거의 이제 시장이 반영됐을 때, 반영되고 확실하게 변화를 이루는 거는. 그래서 파월도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파월도 지금 생각하는 게 물가가 올해까지는 좀 상방 압력을 치는 게 상승 압력을 치는 게 굉장히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이퍼링도 바로 시작해 버리잖아요. 너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 때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뭐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에 이제 물가랑 국채 금리랑 같이 올랐다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실질 금리가 계속 바닥권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시 상승 압력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은 증시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나스닥은 사흘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좀 국내 시장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근데 일단은 그 전에 좀 증시 상황을 좀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증시가 일단은 지금 현재 오늘은 좀 관망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회의 예. 전이기도 하고 중요한 게 지금 파동값이 이 구간에서 모멘텀이 이제 끝났거든요. 여기서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 15,850이 이탈이 드러난다면은 하반값으로 단기 조정이 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정도만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느덧 또 16,000 레벨링까지 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의아할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네. 코스피는 왜 이렇게 안 가지? 그러니까요. 아니 미증시뿐만 아니라 보니까 뭐 파리 증시도 최고치, 사상 최고치까지 그렇죠. 올랐다고 하고 신흥국 베트남 증시도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난히 이 국내 증시만 부진한 것 같거든요. 지금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주황선이 코스피예요. 예, 어, 주황선 보이시죠? 그리고 네. 분봉으로 일봉으로 보시는 차트가 이제 러셀 2000 지수 미증시입니다. 중소기업 모아둔 거 2000개. 사실 이번 달 7월부터죠. 올해 7월부터 갑자기 디커플링이 확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네요.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확실한 변화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에 대한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 원인에 대해서 3개 정도를 좀 뽑아왔어요. 네.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것들이 사실 있을까요? 이제 시청자분들 제일 걱정하는 게 코스피는 왜 이렇게 안 올라요? 네. 이거잖아요. 근데 답답해 죽겠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번 주에 이제 의회 관련해 갖고 이제 인프라비 불발돼 버리면은 또 연기돼 버리면은 네. 이거 미증시 한번 낙폭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낙폭이 오면 코스피는 좀 세게 쳐요. 그러니까요. 악재는 코스피는. 그대로 또 받잖아요. 악재는 저희 그대로 시장이. 받아요. 악재는 그대로 받아버리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레벨링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3,000 레벨링인데 미증시가 수직 폭발하지 않는 이상 코스피는 좀 살아남기 힘든 장이긴 해요. 네. 현실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현실을. 자, 그러면은 이 디커플링 화면에서 보이시는 미국 증시와 이제 코스피가 왜 이제 엇갈리는 방향으로 나오는지 좀 체크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자, 일단 1번은 뭐냐면은 이제 성장 모멘텀에 대한 차이예요. 성장 모멘텀에 대한 차이. 자, 최근에 사실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한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예. 일전에 원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0.9%에서 0.2%로 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모멘텀에 대한 차이가 줄어든 만큼 미증시에 대한 디커플링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에 대한 주식 상장의 대부분 조금 우량주 위주는요. 좀 그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무형자산. 근데 지금 시장이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호재를 굉장히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아직 회복 국면이 완전히 들어서지 않고 좀 악조건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미국 위주에 대한 시장은 어떻게 보면 무형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장률에 대한 모멘텀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네. 제일 중요해요. 국내 긴축 리스크예요. 이건 좀 집중해서 봐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또 계획을 하고 있죠. 바로 지금 상황이. 예. 지금 미국은 아까 테이퍼링 얘기를 기억을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관련해 갖고는 뭐 내년에 나올 것이다 예상만 가지고 있지 지금 막 이제 시작하는 단계도 아니잖아요.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화지.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한국은행은 굉장히 급하네요. 지금 상황이. 음. 그죠? 굉장히 급합니다. 지금 언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금통위 위원들이 이제 매파적이에요. 굉장히 빨리 금리 네. 인상하자, 빨리 금리 인상하자, 빨리 금리 인상하자. 자, 근데 금리 인상이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표현이지만은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축소하겠다는 뜻도 똑같은 거죠. 그렇죠. 시장에 돈을 들풀겠다라는 중앙은행에 대한 역할이잖아요. 그죠? 오히려 회수하겠다는 입장이 좀 강한 거죠. 금리 인상 단계는. 야, 경제가 너무 이제 성장하는 단계니까 좀 돈을 다시 좀 가져와야겠다. 뿌렸던 돈을 조금 이제 회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런데 이 단계에 들어서면요. 사실 증시에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오히려 박스권을 친 모멘텀이 많이 발동을 했었어요. 과거 모멘텀을 보더라도. 증시는 당연히 앞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겠죠. 근데 금리 인상 시기에는 좀 저조한 상황이 이어지는데 최근에 이제 7월 이후죠. 하필이면 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자세를 취한 게 올해 2분기 때부터 좀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고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단 말이죠. 미국은 이제 테이퍼링 공식화인데 이게 긴축 리스크예요. 지금 이 리스크에 대한 표현은요. 증시에 대한 리스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긴축 리스크. 너무 빠른 한국은행에 대한 어떤 달리는 속도는 나가는 출구로 뛰어나가는 속도는 시장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악조건에 해당이 된다. 돈을 많이 뿌려야지 위험 자산이 증시에 돈이 쏠릴 텐데 한국은행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상황이. 어느 적정 레벨에 대해서 좀 벗어났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미국 대비해서 평가가. 이 부분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최근 중국 리스크 관련인데 최근 이제 상하이 지수가 좀 낙폭을 굉장히 길게 끌고 갔거든요. 아직도 그걸 회복하지 못하는 국면이고 이제 차이나 A50 관련해 갖고 지수를 체크를 하시면은 계속적으로 낙폭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서 평가를 하지만 중국발 위기는 완전히 안 받는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섣부른 상황입니다. 미국 대비해 갖고 이제 한국 시장이 중국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서 평가하는 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사실 이 국내 긴축 리스크죠. 긴축 리스크. 돈을 너무 회수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사실상. 회수하는 속도가. 긴축 리스크가 제일 높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시장에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하는 시기랑 좀 맞물려서 이제 디커플링이 굉장히 차별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안 좋은 거죠. 현실적으로. 국내 시장은. 미증시는 지금 신고점 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물가가 오르니까 실제 금리는 바닥권 마이너스 계속 모멘텀 유지하면서 신고점 치고 인프라는 뭐 어떤 결론 안 나오고 있고 여기서 한번 엎어지면 이제 미증시가 한번 크게 떨어지죠. 크게 떨어지죠. 왜냐하면 국채 금리가 한 번에 슈팅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네. 디폴트 위험성 때문에 그때 조정이 또 한번 세게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한국 증시는 와 소리 나와요. 그래서 약간 지금 미증시 보면 좀 현실성이 없는 느낌도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현실에서는 굉장히 물가도 높고 네. 뭐 원자재 가격 급등에다가 뭐 죽겠다 죽겠다 하고 있는데 또 이 증시는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이게 요새는 이제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말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게 지금 적정 수치인가? 미증시라는 어떤 16,000 나스닥 기준으로 16,000 레벨링이 지금 적정 수치냐? 네. 이게 맞는 거냐? 그리고 이제 법비 지수라고 좀 표현을 하잖아요. 버블에 대한 어떤 상대성을 평가하는데 지금 300%를 넘어갔다. 1, 2년 뒤에 시장이 완전히 빅쇼트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계속적으로 많아요. 네. 근데 저는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는. 네. 그만큼 뭐 자고 일어나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죠. 근데 시장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함에 있어서 네. 사실 이제 적정 주가라는 게 있는데 예. 이제 미증시는 좀 과도한 버블이 껴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가냐가 문제인 거죠. 모든 이제 금융 위기라는 거는 뭐가 하나 이제 잘못 풀리기 시작하면서 파생처럼 퍼져야 되거든요. 네. 구조가. 리먼 때도 그랬었고. 리먼 때도 시작할 때 이제 MBS 관련해서 채권 터지고 나서도 안전했어요. 문제는 생겼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리먼 브라더스라는 은행이었던 거죠. 거기가 이제 부도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런 매듭이 하나 풀리는 현상 자체가 발동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시장이 악조건이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 주 의회 관련해 갖고 내용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보다 사실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시장이 저는 다 반영됐다고 봐요. 시장에 대한 다 반영이.
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미증시에 대한 시장 차별성은 어쨌든 간에 긴축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고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떤 한국 증시에 대한 발빠른 행보가 있지만은 테이퍼링에 대한 효과는 시장의 증시에는 좀 미비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달러를 좀 집중을 해야죠. 달러를. 테이퍼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달러를 덜 찍는 현상이에요. 네. 그죠? 그럼 달러에 직관적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직관적으로. 아예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증시에는 테이퍼링은 미비할 것이다. 오히려 이번 주 있을 이제 의회 관련해서 주중에 합의한다는 바이든 언변이 있었잖아요. 그죠? 바이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테이퍼링에 대한 시나리오는 증시의 영향력이 굉장히 미비하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달러 인덱스는 이제 고점을 찍었다라는 가정을 열고서 증시를 봐야 됩니다. 모든 차트를. 네. 이것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좀 어떤 게 될까요? 그동안 좀 강조해 주셨던 의회라든지 이런 정치적 이슈가 될까요? 그죠. 이 인프라가 무조건 이제 시장 바꿀 겁니다. 인프라가. 예. 지금 이슈가 인프라밖에 없어요. 네.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시장 시나리오 예상이 다 돼요. 이미. 여러분들 테이퍼링 할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다 알다시피 5월쯤 그만두겠네.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건 시장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다 들어간 거고 차트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요. 제가 달러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자, 잠시만요. 달러에 대한 부분을 왜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차트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차트가 이렇게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게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 반응이에요. 보이시죠? 이미 그때부터 언급이 나오고 나서 얘기를 한 거죠.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 반응입니다. 이거에 다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럼 앞으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추이 있잖아요. 달러 인덱스에 대한 추이가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화 발언과 동시에 어떤 상방 슈팅이 나오고 고점 포인트를 잡을 거예요. 여기서 계속 흔들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시장 반영이 안 들어가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달러가 이미 오를 거를 여기서 다 반영값을 끝내버린 상황이에요. 자, 유로 그만하자고 했죠. 자, 이제 그만합시다. 왜냐 이제 달러 고점 나올 거니까 조만간. 이건 추세가 이제 더 이상 나오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골드도 마찬가지고 박스권을 맴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유로도 박스권 맴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당분간 이런 시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통화 정책 하나로 인해서. 근데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화가 이번에 들어가지만 자, 테이퍼링이 이제 공식화하면 시장이 어떻게 되나요? 가 아니라 테이퍼링이 이제 공식화되면 시장 반영이 이제 끝나는 단계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 이미 다 올해 6, 7월부터 시장 반영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테이퍼링 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라고서 얘기한다면 너무 늦은 어떤 대안이 아닙니까? 라고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은 먼저 선반영하잖아요. 파월이 이미 올해 2분기 끝날 때부터 계속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었고 시장 참여자들은 그걸 알고 달러에 대한 어떤 매수세를 이끌었고 제가 유로에 대한 매도를 포커싱을 맞추자 했던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가는 종목은 유로밖에 없네요. 라고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테이퍼링 그렇게 큰일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미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FOMC에 대한 부분은요. 이미 6월, 7월에 나왔을 때 그때 집중을 굉장히 많이 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세계에서 너무 많이 언급을 해왔다 보니까 그죠? 뭐 지금 또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은 지금 이제 테이퍼링 이슈를 가지고 어떤 대안을 꺼낸다는 건 너무 늦은 조치다 라고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증시 물가 계속 상승하면 올리고 있지만은 뭐 이번 주 의회 불발 한번 떨어지면은 아직 불발 가능성이 높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자꾸 연기를 해요. 주중으로.
뭔가 마찰이 있는데 한 번 더 연기 들어가면은 낙폭 들어가는 거고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도 2,900선이 깨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합의를 봐버리면 미증시는 또 수직 상승해 버려요. 합의를 봐버리면 바로. 그래서 결과값을 논하기 전에 어떤 시장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단타 데일리 트레이딩만 좀 구성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